검은 국화향이 아직도 집안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지만 윤정이의 손끝에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닦던 감촉이 남아 있었다. 아들 도연이 세상을 떠난 건 너무 갑작스러웠다. 차를 몰고 퇴근하던 길에 빗길에서 미끄러졌고 그대로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고 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혼자 남은 정희는 그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매일 새벽마다 부엌 식탁에 앉아 아들이 즐겨 마시던 커피잔을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그 잔을 버리지 못했다. 손때가 묻은 컵 하나가 아들과 이어주는 마지막 끈 같았기 때문이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정희는 동네 마트에서 마주친 이웃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며느리 소연 씨, 호텔 예약하셨던데요? 이번 주말에 파티 있다던데.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정희는 놀라서 되물었다. 파티요? 누가요? 이웃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며느리분이요. SNS에도 올리셨던데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요라고 정희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다. 포장된 두부가 바닥에 터져 하얀 물이 흘렀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아들이 떠난 지 고작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며느리가 축하 파티를 연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돌덩이 같았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정희는 휴대폰을 켜고 며느리의 SNS 계정을 찾아 들어갔다. 화면 속에는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는 소연의 얼굴이 있었다. 캡션에는 새로운 삶, 다시 시작합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정희의 손가락이 떨렸다. 장례식장에서 흐느끼며 울던 그 표정은 어디로 간 걸까? 그날의 흐릿한 울음은 가면이었을까? 아무리 젊은 세대라 해도 남편의 장례 뒤에 이런 게시글을 올린다는 건 상식 밖이었다. 정희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앞섰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소연은 장례식 내내 묘하게 침착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눈동자는 차가웠다. 조문객들이 떠난 뒤에도 정희가 말을 걸면 공허하게 웃을 뿐이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 말이 그땐 위로처럼 들렸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상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부엌 불을 켜고 찬물 한 잔을 마셨다. 부엌 창문 너머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도연은 늘 말하곤 했다. 엄마, 빗길 조심하세요. 미끄러지면 안 돼요.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현실이 밀려왔다. 그러나 슬픔 속에서도 또렷한 의문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도연의 사고, 정말 단순한 빗길 미끄러짐이었을까? 정희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도연의 물건이 담긴 상자를 꺼냈다. 장례식 전날 소연이 도연의 유품을 정리하겠다며 가져왔던 박스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자 안에는 아들이 쓰던 물건보다 서류 뭉치가 더 많았다. 정희는 천천히 그것들을 꺼내보았다. 병원 진료 기록, 차량 정비 영수증, 그리고 생명보험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생명보험? 정희는 의아했다. 아들이 그런 걸 들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서류를 펼쳐보니 피보험인은 도연, 수익자는 배우자 박소연으로 되어 있었다. 가입일은 사고 3개월 전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머릿속을 스치는 수많은 장면들이 한데 얽히며 이상한 그림을 만들었다. 소연의 침착한 눈빛, 파티 예약, 그리고 보험 서류. 모든 게 우연일까? 정희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럴 리 없어. 우리 소연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렇다면 왜 웃고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조용히 며느리의 집을 찾아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소연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향수 냄새가 짙게 밴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소연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웃었다. 집안에는 풍선 장식과 파티용 와인잔이 놓여 있었다. 정희의 시선이 거기 머무르자 소연은 급히 말을 돌렸다. 그냥 친구들이 기분 전환하라고 해서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았다. 방 한쪽에는 도연의 사진이 여전히 걸려 있었지만 그 앞에는 아무런 제사 음식도 향초도 없었다. 오직 와인 잔 2개와 케이크 상자가 자리하고 있었다. 정희는 그 광경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 순간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잠깐 비친 이름은 태석. 도연의 절친한 친구였다. 정희는 무심한 척했지만 심장이 요동쳤다. 소연은 전화를 받지 않고 급히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도연이 방 좀 볼게.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소연은 망설이다 허락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도연의 다이어리가 있었다. 정희는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다 한 구절에서 손이 멈췄다. 요즘 소연이 이상하다. 누군가 몰래 전화를 하는 것 같다. 글씨는 서툴고 급하게 적혀 있었다. 바로 아래에는 보험 문제 꼭 다시 확인할 것이라는 문장이 덧붙어 있었다. 정희는 다이어리를 닫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창밖에서는 겨울 햇살이 흘러들어와 방 안의 공기를 차갑게 만들고 있었다. 며느리의 웃음, SNS의 문구, 보험 서류, 그리고 아들의 다이어리. 그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소연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도연이 왜 그렇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아들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도연아, 엄마가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자 오래 눌러왔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사랑이자 시작된 의심의 눈물이었다. 정희는 조용히 등을 곧게 세웠다. 며느리가 꾸민 파티의 의미를 이제는 알아야 했다. 그것이 단순한 새 출발의 기념인지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어둠을 숨긴 끝의 선언인지.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며느리의 집을 다녀온 뒤 윤정희의 마음속에는 검은 먹물이 번지듯 불안이 퍼졌다. 며느리의 웃음, 파티 장식, 와인잔, 그리고 다이어리에 적힌 문장까지 어느 하나 그냥 넘길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정희는 단 한 번도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온 적이 없는 여자였다. 평생 남편을 믿었고 아들을 믿었고 며느리 역시 그 연장선이었다.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세상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다. 그날 밤 정희는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켰다. 겨울 냄새 속에 기묘하게 달큰한 향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소연의 향수 냄새였다.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오랜 습관처럼 커피를 내리며 아들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엄마, 블랙은 너무 쓰잖아요. 다음엔 라떼로 마셔요. 그 다정한 말이 귓가를 스쳤지만 그 목소리 뒤에 감춰진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아려왔다. 정희는 주저하다가 결국 손에 든 전화기를 들었다.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보험회사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 고객님. 강도연 씨의 사망보험금은
이미 수령 처리됐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손끝의 감각이 사라졌다. 수령자 이름을 알려주세요. 배우자 박소연님입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이 떠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보험금이 처리됐다는 건 이미 누군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날 이후 정희의 시선은 모든 것에 경계심을 품기 시작했다. 누군가 현관 앞에 두고 간 택배 상자조차도 함부로 열 수 없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설마라는 말이 되풀이되었다. 하지만 그 설마는 곧 혹시로 그리고 아마도로 바뀌어 갔다. 정희는 며느리의 행적을 알기 위해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SNS에는 여전히 웃음 가득한 사진들이 올라왔다. 새 옷, 새 친구, 새 인생. 한때 아들의 곁에서 눈물 짓던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사진 속 소연은 오히려 가벼워 보였다. 마치 오랜 짐을 벗어던진 사람처럼. 정희는 도연의 절친이자 회사 동료였던 이태석을 떠올렸다. 장례식장에서 그는 말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태석은 정희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거운 눈빛으로 도연의 영정을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그 표정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정희는 회사 주소를 찾아가 조용히 그를 찾아갔다. 사무실 밖 카페에서 마주 앉은 태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정희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다. 도연이가 최근에 무슨 일 있었나요? 태석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숙였다.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정희의 단호한 말에 그는 미묘하게 눈빛을 피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한마디를 남겼다. 어머니, 혹시 도연이가 뭘 남기지 않았나요? 메모든 파일이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급히 자리를 떴다. 정희는 그 말이 오래도록 귓가를 맴돌았다. 무언가 남기지 않았나요?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 말 속에는 도연이 죽기 전 무언가를 발견했고 누군가가 그것을 숨기려 했다는 암시가 있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아들의 유품 상자를 뒤졌다. 하지만 이미 많은 물건이 사라져 있었다. 휴대폰도 없고 노트북도 없었다. 이상하게도 남은 건 보험 서류뿐이었다. 정희는 그 서류의 하단을 유심히 보았다. 서명 부분이 낯설었다. 필체가 도연의 것이 아니었다. 정희는 아들의 손글씨를 평생 봐왔다. 어릴 때 학교에 보낼 도시락통 뚜껑에도 늘 삐뚤빼뚤한 글씨로 도연 도시락이라고 적던 아이였다. 하지만 서류의 서명은 너무 반듯하고 너무 인위적이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 시간 동안 도연의 다이어리를 다시 읽었다. 페이지 사이사이에 끼워진 메모 조각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소연이 누군가와 통화 중. 남자 목소리, 보험, 해지할까 고민 중 같은 문장이 흩어져 있었다. 글씨는 점점 흔들리고 날짜는 사고 하루 전으로 이어졌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글씨가 있었다. 엄마 미안해. 정희는 그 글씨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눈을 감았다. 아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게 아닐까? 새벽이 깊어갈수록 정희의 마음은 굳어졌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변해갔다. 소연은 도연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경찰의 말에도 믿지 않을 것이다. 결국 스스로 밝혀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며느리의 집 근처 카페로 향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그녀를 기다렸다. 점심 무렵 소연이 나타났다. 검은 코트를 걸치고 얼굴엔 은은한 미소가 떠 있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그녀 앞자리에 앉았다.
정희는 그 얼굴을 보고 몸이 굳었다. 태석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은밀하게 웃었다. 그 순간 정희는 자신이 본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며느리와 아들의 친구가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게 뒤틀려 있었다. 하지만 정희는 충동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가만히 오래도록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종이 한 장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잠시 뒤 소연이 손가방에서 펜을 꺼내 무언가에 서명했다. 정희는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찍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겨울바람이 뺨을 베었다. 하지만 그 차가움보다 더 무서운 건 며느리의 미소였다. 도연이 왜 떠나야 했는지 이제 서서히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정희는 아들의 영정 앞에 섰다. 초가 흔들리며 불꽃이 잦아들었다. 도연아, 엄마가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의 첫 발걸음이. 며느리와 태석이 함께 있는 장면을 본 후 윤정희의 머릿속은 며칠 동안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카페 창가에서 웃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옆에서 고개를 숙여 서류를 건네던 태석의 손짓이 생생하게 재현됐다. 도연의 친구였던 남자가 아들의 아내와 나란히 앉아 비밀스러운 거래를 나누고 있었다. 정희는 분노보다 먼저 차가운 공포를 느꼈다. 자신이 본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명확했다. 도연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녀는 다음 날 새벽부터 행동에 나섰다. 먼저 보험회사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처음과 같은 목소리로 응대했지만 정희는 이번에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사망보험금이 언제 지급됐습니까? 사고 다음 날 바로 지급 승인됐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혀왔다. 서류는 언제 접수됐죠? 사고 전날입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 컸다. 사고 전날 이미 서류가 접수되었다면 누군가는 미리 사고를 예견했다는 뜻이었다. 정희의 손이 떨렸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전화를 끊자마자 그녀는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안으로 스며들며 몸이 서서히 식어갔다. 그녀는 다음으로 도연의 은행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지점을 찾았다. 담당 직원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정희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고 아들 계좌의 마지막 거래 내역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화면을 돌렸다. 정희의 눈이 커졌다. 사고 전날 도연의 계좌에서 1억 원이 인출되어 있었다. 출금처는 공동명의 계좌 박소연.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계좌가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종이를 꽉 쥔 채 은행을 나왔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마음속 열기는 꺼지지 않았다. 길을 걷다 문득 아들이 마지막으로 다녀간 정비소가 떠올랐다. 사고의 원인이 브레이크 파손이라 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 부분을 의심하지 않았다. 정희는 그곳으로 향했다. 오래된 간판 아래에는 한길자동차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중년의 정비사가 고개를 들었다. 도연 씨 어머니시죠?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차를 정비한 게 저라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물었다. 혹시 그날 차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정비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정비 요청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소연. 정희의 입술이 굳었다.
며느리가 이 차를 가져왔습니까? 예. 브레이크 패드 점검만 부탁하셨죠? 교체까지 원하셨는데 그날 부품이 없어서 그냥 나가셨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들고 가게를 나왔다.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다. 도연의 사고 이틀 전 며느리가 직접 정비소를 찾아왔다는 사실. 브레이크 파손 사고의 핵심에 그녀가 있었다. 정희는 바닥에 손을 짚고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일어섰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보험 서류, 사고 전 출금, 정비소 방문, 그리고 파티.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박소연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며느리의 집 앞까지 갔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실루엣이 움직였다.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누군가 함께 있었다. 정희는 그 안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려면 치밀해야 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금고를 꺼냈다. 그 안에는 도연이 어릴 때부터 모아둔 앨범과 편지들이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봉투 앞에는 아들의 필체로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정희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USB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엄마, 소연을 믿지 마세요. 이 집에는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누가 날 감시하고 있습니다. 정희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편지를 붙잡은 채 한참 동안 숨을 쉴 수가 없었다. USB를 컴퓨터에 꽂자 녹음 파일 하나가 열렸다.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 좀 하라.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뒤이어 들려온 낮고 차가운 여자 목소리. 그럼 보험 서류를 내가 대신 처리할 수밖에 없겠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남자의 숨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이어폰을 떨어뜨렸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가족이 아들을 벼랑으로 몰았다는 사실이 온몸을 마비시켰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희의 눈빛은 달라졌다. 슬픔이 서서히 증오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로는 아들을 되돌릴 수 없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결심이 자라났다. 소연이 만든 거짓의 탑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녀는 새벽녘 USB와 편지를 다시 금고에 넣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창밖으로 스며드는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도연아, 엄마가 이제부터 시작할게. 그날 이후 윤정이는 세상이 달라 보였다. 이웃의 웃음도, 거리에 스치는 사람들의 말소리도 모두 거짓처럼 들렸다. 아들의 죽음 뒤에 감춰진 그들의 계획이 점점 드러날수록 정희의 내면은 서늘한 칼날처럼 예리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슬픔에 묶여있지 않았다. 울음 대신 기록을 남겼고 눈물 대신 증거를 모았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의 목표만 새겨졌다. 박소영과 이태석, 두 사람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 정희는 매일 새벽 며느리의 일정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차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도착지까지 조용히 뒤를 밟았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다. 그러나 그 감정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다. 진실을 알고 나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것 같았다. 며느리는 늘 같은 시간에 외출했다. 목적지도 거의 일정했다. 카페, 피트니스, 미용실.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행선지가 달라졌다. 낯선 건물, 허름한 골목길,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남자의 그림자. 그 남자는 바로 이태석이었다. 도연의 오랜 친구,
장례식장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 남자였다. 정희는 골목 모퉁이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둘은 아무렇지 않게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 짧은 손짓에서 정희는 모든 걸 이해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태석이 아들의 친구였던 시절부터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태석이 무언가를 내밀자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다. 그 안에는 계약서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정희는 가방 속에 넣어둔 카메라를 꺼내 그 장면을 찍었다. 셔터 소리가 작게 울렸지만 그녀의 심장은 세상을 뒤흔드는 북소리처럼 요동쳤다. 그날 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컴퓨터로 옮겼다. 화면 속 두 사람의 표정이 선명했다. 서로에게 기대어 웃는 얼굴, 서류를 나누는 손끝, 그리고 태석의 팔목에 감긴 고급 시계. 그 시계는 도연이 생전에 아버지의 유품이라며 아끼던 것이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시계가 다른 남자의 팔에 있었다. 정희는 숨을 삼켰다. 시계의 숫자판이 선명하게 빛났다. 도연이 늘 자랑하던 문구, 포맘. 세상에 하나뿐인 시계였다. 그녀는 사진을 인쇄의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옆집 친구인 경숙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혹시 경찰에 아는 사람 있나요? 경숙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저 번호 하나를 건네줬다. 여기 퇴직 형사예요. 말은 잘 통할 거예요. 정희는 그 번호를 수첩에 적고 며칠 동안 망설였다. 그러나 바로 신고할 수는 없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그녀는 스스로 움직여야 했다. 며칠 뒤 정희는 소연의 차를 몰래 따라갔다. 차는 외곽도로를 지나 고급 빌라 단지 앞에 멈췄다. 소연은 차에서 내려 익숙한 듯 경비원에게 인사를 건네고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같은 단지의 다른 출입문에서 태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함께 빌라 안으로 사라졌다. 정희는 그 광경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그리고 가슴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확실해졌다. 그들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 무언가를 손에 넣었고 그것을 나누고 있었다. 다음 날 정희는 경찰서를 찾아갔다. 형사에게 USB와 사진, 그리고 정비소 서류를 건넸다. 형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서류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고개를 저었다. 유족이시라면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정도 자료로는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정희는 차분히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제가 더 가져오겠습니다.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경찰서를 나섰다. 겨울바람이 세게 불었다. 정희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바람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엄마, 끝까지 해봐요. 그 목소리에 이끌려 정희는 태석의 회사를 찾아갔다. 회사 앞에는 블라인드가 내려진 유리문이 서 있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대화 소리, 그리고 태석의 낮고 거친 목소리. 그 돈 정리되면 바로 출국하자. 그 말에 정희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도연이 죽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들은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날 밤 정희는 다시 며느리의 SNS를 확인했다.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됐다. 다음은 나의 시간. 글 아래에는 공항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정희는 사진 속 비행편 정보를 확대해 보았다. 출국일은 사흘 뒤였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다. 정희는 방으로 돌아가 금고를 열었다. 아들의 편지와 USB를 다시 꺼내 품에 안았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젊은 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새벽에 일어나 한 장의 메모를 썼다. 소연의 빌라, 태석 동행, 계약서, 증거 확보 가능. 그리고 그 아래, 도연아, 엄마가 끝까지 간다. 마지막 줄을 쓰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의 진동이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진실의 문 앞까지 왔고 그 문을 여는 일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처럼 느껴졌다. 정희는 밖으로 나가 눈 덮인 거리를 걸었다. 하얀 눈이 발밑에서 부서지며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 같았다. 아들의 목소리, 아직 다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바람결에 섞여 들렸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연아, 엄마가 이제 잡을게. 내가 왜 그랬는지,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다 밝힐게. 그 말은 바람에 흩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그날 새벽 그녀는 조용히 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이번엔 증거를 넘어서 복수를 위한 기록이었다. 겨울비가 내리던 새벽 윤정이는 도연의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문틈 사이로 스며나오는 냉기가 뼛속 깊이 파고들었다. 이 방엔 아직도 도연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엔 서류 더미와 메모지, 다 타다 남은 향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불이 꺼진 지 오래인데도 그 잔향은 기이하게 따뜻했다. 정희는 천천히 책상 앞에 앉아 손끝으로 먼지를 쓸어냈다. 아들의 흔적을 더듬으며 마음속으로 물었다. 도연아, 내가 두려워했던 게 뭐였니? 무엇을 알고 있었길래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니? 그녀는 서랍 하나하나를 열며 모든 것을 살폈다. 수첩, 영수증, 카드 명세서, 심지어 편의점 쿠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미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서랍 안쪽 벽면이 이상하게 매끈했다. 마치 일부러 닦아낸 듯한 자국이 있었다. 정희는 손톱으로 그 부분을 눌러보았다. 미세하게 움푹 들어간 틈이 느껴졌다. 조심스레 눌러보니 안쪽에서 딸깍 소리가 났다. 얇은 합판이 살짝 열리며 작은 틈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검은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봉투는 오래된 먼지에 덮여 있었지만 겉면에는 분명히 도연의 글씨로 적힌 단어가 있었다. 엄마에게. 정희는 순간 숨이 멎었다. 손끝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노트 한 장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노트에는 짧고 거친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소연을 믿지 마세요. 태석과 함께입니다. 보험은 제 의사가 아닙니다. 누가 날 감시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경찰에 넘겨주세요.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 도연의 이름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잉크가 눈물에 젖은 듯 번져 있었다. 정희의 눈앞이 흐려졌다. 세상이 흔들리는 듯했다. 그동안의 의심이 하나의 현실로 맞춰졌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신호였다. 그녀는 손에 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이 깜빡이며 하나의 음성 파일이 재생됐다.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 그러나 분명한 공포가 실려 있었다. 이건 기록입니다. 혹시 내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이걸 꼭 봐야 합니다. 소연이와 태석이 보험 문제로 다퉜습니다. 그날 이후 내 차에 이상한 흔적이 남았어요. 누가 손댔는지 모르겠지만 이어지는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갑자기 들린 낯선 목소리. 차가운 여성의 음성이 녹음 안에서 흘러나왔다. 이제 도연 씨도 알았으니 선택해야겠네요. 당신이 사인만 하면 끝이에요.
정희는 USB를 뽑았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했다. 머릿속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졌다. 사고 전날, 보험 서류, 브레이크 정비, 그리고 두 사람의 파티. 모든 게 이 한 줄의 음성에 닿아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비가 아직도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오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진실을 쥐었다는 확신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날 새벽 금고 앞에 앉아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다. 경찰에게 곧바로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아니다. 그들이 느긋한 이유가 있다.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정희는 USB를 다시 금고에 넣고 자물쇠를 잠갔다. 그리고 흰 봉투에 아들의 편지를 넣어 가슴에 품었다.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비가 멈추고 새벽 안개가 피어오를 때까지. 아침이 되자 정희는 조용히 며느리의 집을 찾았다. 초인종을 누르자 익숙한 향수 냄새가 퍼졌다. 문이 열리고 소연이 평소처럼 웃으며 맞았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그 웃음 뒤에 숨은 냉기를 정희는 이제 정확히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에 든 봉투를 건넸다. 이거 도연이가 남긴 것 같더라. 소연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후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날 밤 정희는 일부러 금고 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그리고 거실 조명 하나만 켜둔 채 외출하는 척했다. 몇 시간 뒤 몰래 카메라가 설치된 화면 속에는 소연이 집 안으로 들어와 금고 앞에 서는 모습이 찍혔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금고를 열었다. 안에 있던 봉투를 꺼내 펼쳤고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카메라의 불빛이 깜빡였다. 소연은 허겁지겁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왔다. 그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에 남았다. 정희는 다음 날 아침 그 영상을 확인하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완벽한 증거가 손에 들어왔다. 그녀는 봉투를 다시 정리하고 영상 파일을 USB에 옮겼다. 그 안에는 아들의 목소리, 며느리의 행동, 그리고 거짓의 전모가 담겨 있었다. 세상은 이제 그녀의 편이었다. 정희는 아들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다. 이제 끝이 보인다. 도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 이후 윤정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혼란에 떠밀리는 늙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차분했고 정확했고 무엇보다 냉정했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분노보다 계산이 필요했다. 소연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이는 사람인지 이미 충분히 보았다. 그녀는 사람의 동정을 이용했고 죄책감을 미소로 덮었다. 정희는 그 미소 뒤에 숨어 있는 본색을 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걸기로 했다. 그녀는 먼저 모든 흔적을 정리했다. 노트북의 파일을 복제해 별도의 USB에 옮기고 아들의 편지와 녹음 파일은 은행 금고에 따로 맡겼다. 집안에는 함정을 설치했다. 거실 선반 뒤에 작은 카메라 2개, 금고 옆에는 음성 녹음기를 숨겼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정희는 오래된 코트를 꺼내 입었다. 그 코트는 도연이 대학 입학식 날 사준 것이었다. 엄마한테 이런 색깔이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그날의 웃음이 잠깐 떠올랐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그 웃음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 했다.
다음 날 오후 정희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다. 소연아, 도연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찾았어. 내가 와서 같이 봐주면 좋겠네. 그 말에 소연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오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커튼을 반쯤 닫았다. 빛이 어둡게 스며드는 방 안에서 촛불 하나만이 깜빡였다. 그 불빛이 마치 심장처럼 두근거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연의 향수 냄새가 문틈을 타고 스며들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정희는 일부러 대답하지 않았다. 소연이 거실로 들어서자 금고 옆에 놓인 봉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신중하게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레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편지를 펼친 순간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 그 안에는 도연의 필체로 적힌 문장 하나만 있었다. 너는 진실에서 도망칠 수 없다. 순간 소연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다. 그녀는 허둥지둥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 버튼이 켜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정희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소연은 당황한 채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금세 깨졌다. 정희의 손에는 경찰 명함이 쥐어져 있었다. 모든 걸 이미 예고해 둔 듯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이제 그만 끝내자. 소연은 금세 태도를 바꿨다.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무릎을 꿇었지만 정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동안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기에 이제는 울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다. 금고 옆에 떨어진 녹음기가 모든 진실을 담고 있었다. 소연이 녹음기를 끄려 손을 뻗자 정희는 그 손을 단호하게 막았다. 건드리지 마.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멎었다. 잠시 뒤 들려온 노크 소리. 경찰 2명이 들어왔다. 정희는 금고 위에 놓인 USB와 녹음기를 건넸다. 여기 제 아들이 남긴 증거예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받아들었다. 소연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이미 모든 기록이 그녀의 거짓을 말해주고 있었다. 도연의 음성, 태석과의 통화, 그리고 방금 전 그녀가 금고를 뒤지는 영상까지.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그 미소를 잃지 않던 여자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다. 소연이 끌려나간 후 정희는 거실에 홀로 남았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꺼졌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손에 남은 떨림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지만 가슴 한켠엔 여전히 허전함이 남았다. 복수가 끝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그가 억울하게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날 밤 정희는 창문을 열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깜빡였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손바닥에 닿은 눈송이가 금세 녹아내렸다. 그녀는 속삭였다. 도연아, 이제 됐어. 엄마가 해냈어. 하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희미한 슬픔이 묻어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사랑은 여전히 그리움 속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촛불이 꺼진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다. 윤정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경찰이 며느리를 데려간 뒤 집안은 고요했다.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조차 낯설게 들렸다. 불이 꺼진 거실에 앉아 있자 현실인지 꿈인지 모를 감각이 뒤섞였다. 며느리의 발자국이 아직 복도에 남아있는 듯했고 아들의 웃음소리가 방 안 어딘가에 퍼져 있는 듯했다.
정희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비어 있었다. 복수가 완성되어도 남는 건 허무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허무 속에서도 진실은 살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됐다는 소식이었다. 정희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채 경찰서를 찾았다. 형사실 안에는 이미 박소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화려하던 얼굴은 사라지고 대신 창백하고 마른 얼굴이 남아 있었다. 그 옆에는 이태석이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을 찬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둘 사이에는 말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정희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태석의 손목에 여전히 그 시계가 있었다. 포맘이라는 문구가 빛을 받으며 반짝였다. 형사는 차분히 서류를 펼쳤다. 모든 증거는 명확했다. 보험 서류의 필체가 위조였고 사고 전 차량 정비 내역이 조작되어 있었다. 브레이크를 고의로 손상시킨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정비소 CCTV에는 소연이 부품을 들고 정비사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또한 USB에는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녹음돼 있었다. 오늘 끝내자. 사고처럼 보여야 해. 낮고 냉정한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짧은 웃음소리. 정희는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손끝이 떨려 종이를 움켜쥐었다. 형사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희의 눈앞이 하얘졌다. 머릿속에서 지난 시간들이 폭발하듯 스쳐갔다. 장례식장의 조문객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태석의 침묵, 그리고 SNS 속의 웃음. 모든 조각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진실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었다. 그녀는 단지 너무 믿었을 뿐이었다. 믿음이 눈을 가렸고 사랑이 판단을 무디게 했다. 박소연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다. 한때 며느리였던 여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모습이 안쓰러울 법도 했지만 정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진실을 밝혀낸 증인으로 서 있었다. 형사가 자리를 비우자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도연이는 편히 쉴 수 있겠네요. 그 말에 소연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 눈물은 참회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억울하다고 믿고 있었다. 태석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사가 수갑을 채우고 그를 끌고 나가자 정희의 시선은 그들의 뒷모습에 머물렀다. 아들이 믿었던 친구, 가족이 되어야 할 며느리. 그들이 함께 만든 비극이 이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그 안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이제 됐어요. 그만 울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며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검찰 송치가 결정됐다. 뉴스에서는 짧게 보도되었다. 보험금 노린 부부살인, 유족의 용기로 밝혀져. 사람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정희에게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TV를 껐다. 세상이 알아주는 진실보다 자신이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영정 앞에 앉았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초 앞에서 두 손을 모았다. 이제 됐다. 너는 이제 쉬어라.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긴 시간 동안 너무 많이 울어버려. 이제 더는 흘릴 눈물조차 남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겨울밤의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멀리 경찰차의 불빛이 점으로 흐르고 있었다. 정희는 그 빛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의지였다. 진실을 밝혔다는 안도감이 서서히 평온으로 변해갔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적어도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날 새벽 정희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사진 속에 도연이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정말 잘 가라. 창문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천천히 세상을 덮었다. 그 순간 정희는 처음으로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긴 싸움이 끝난 자리엔 조용한 평화가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한 어머니의 마지막 복수가 완성되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윤정이는 단 한 번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정의가 승리했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엔 그런 말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박소영과 이태석에게 각각 중형이 선고되던 순간에도 정의는 그저 조용히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몰락이 통쾌하기보다는 허무했다. 법정의 공기 속에는 아직도 도연의 이름이 떠돌고 있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들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은 진실이 밝혀진 지금에도 조금도 덜 아프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현관에 놓인 낡은 구두를 바라보았다. 도연이 신던 신발이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버릴 수가 없었다. 그 신발을 안아들며 무릎을 꿇었다. 손끝이 닿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오랜 시간 참고 버텨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억울함, 미움, 슬픔, 그리고 용서조차 닿지 않는 공허함.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뜨겁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상처에서 마지막 피가 스며나오는 것처럼 조용히 흘렀다. 며칠 후 정희는 도시를 떠나기로 했다. 더 이상 이곳에는 남을 이유가 없었다. 모든 게 끝났고 또 시작해야 했다. 아들이 어릴 적 뛰어놀던 시골 마을의 작은 집을 정리하며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공기는 차고 맑았다. 산 아래 논두렁에는 도연이 어릴 적 심어둔 감나무가 있었다. 그 나무는 세월이 지나도 꿋꿋하게 서 있었다. 가지마다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정희는 그 아래에 앉아 오래도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불며 잎이 흩날렸다. 세상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도연이 남긴 편지와 시계, 그리고 그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편지의 글씨는 아직도 또렷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전 이제 괜찮아요. 언젠가 엄마도 웃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었다. 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렸다. 감나무 잎사귀가 한 장 떨어져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정희는 그 잎을 살며시 접어 편지 사이에 끼웠다. 그건 마치 아들이 보낸 마지막 인사 같았다. 저녁이 되자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문득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도연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감나무 아래서 진흙투성이가 되어 웃던 그 얼굴, 해 질녘 마당을 뛰어다니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이번엔 슬프지 않았다. 이제 그 기억들은 그녀의 상처가 아니라 힘이 되어 있었다. 세상이 무너져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단단한 힘. 밤이 찾아오자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정희는 작은 촛불을 켜고 아들의 사진 앞에 놓았다. 불빛이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정희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도연아, 이제 내가 떠난 이유를 알겠어. 세상은 때로 잔인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단다. 내가 남긴 흔적 덕분에 엄마가 이겨냈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바람이 불자 촛불이 살짝 흔들렸다. 그러나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밝아졌다.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안은 조용했고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쳐들었다. 달빛 아래 감나무가 반짝였다. 가지 끝에 매달린 감이 하나 툭 떨어져 땅에 닿았다.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정희는 걸음을 멈추고 그 감을 주워들었다. 손바닥 위에서 감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치 아들의 손처럼.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가 삽을 들었다. 감나무 옆 흙을 조금 파고 그 안에 상자를 묻었다. 도연의 편지와 사진, 그리고 시계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였다. 흙을 덮고 두 손으로 단단히 눌렀다. 눈물이 아니라 미소가 입가에 맺혔다. 그 미소는 비로소 세상과 화해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바람이 지나가며 감잎을 흩날렸다. 달빛이 그 위를 덮었다. 정희는 두 손을 가슴에 모았다. 이제 남은 건 삶이었다. 복수도 증오도 눈물도 끝났다. 그녀는 단지 평온 속에서 다시 숨을 쉬고 있었다. 새벽이 오기 전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왔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감나무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정말 잘 자라. 내가 심은 나무니까. 그 말과 함께 돌아선 그녀의 뒷모습은 고요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삶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 길 위로 새벽 햇살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 빛은 마치 도연의 미소 같았다. 오랜 어둠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빛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다. 하지만 진실과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빛처럼 윤정희의 마음속에 영원히 타오르고 있었다.